2008년 4월 해가 떠오른 지 1시간 남짓 지난 울산 동쪽의 한 단지였습니다. 13층 건물의 북측 복도는 평일 오전치고 이례적으로 비어 있었고 현관 앞 신문과 우편물은 하루치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닦아 말린 타일 위에는 아주 얇은 먼지와 고무 바퀴가 남긴 곡선형 자국이 복도 모서리에서 현관까지 이어졌습니다. 문틀 오른쪽에는 폭 3mm, 길이 22mm의 은비 스크래치가 빛의 각도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문고리 경계면에서는 보호 코팅이 미세하게 벗겨진 흔적이 관찰되었습니다. 복도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워둔 듯 무인처럼 보였지만 사실 인위적 관리가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윤하연 씨는 미술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전시를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날 19시까지 학과 강의를 마쳤고 21시 30분경 동기와의 통화에서 내일 10시 30분 버스 타야 해 전시자료 마무리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통화 이후 추가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3번의 알람을 맞춰두고 잠들었고 책상 위 체크리스트에는 10시 30분 버스, 13시 리허설, 16시 캔버스 운반 확인 등의 계획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4월 18일 7시 40분 아버지 윤지훈 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복귀했고 8시 15분 어머니 최명희 씨는 지인 모임을 위해 외출했습니다. 8시 20분 도시락 챙겨 식탁 위에 13,000원. 이라는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북측 출입구 CCTV는 7시 50분 8시 10분 사이 모자를 눌러 쓴 인물이 프레임 가장자리를 스치듯 지나가는 장면을 포착했으나 얼굴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8시 3분과 8시 6분 13층을 각각 찍었고 복도 타일과 고무바퀴의 마찰음이 짧게 기록되었습니다. 첫 상승은 복도 끝에서 시작된 바퀴 자국과 연결되며 이동을 가리키고 두 번째 상승은 문이 닫히는 타이밍과 관련된 동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20시 20분 집 현관 앞에서 붉은 반점과 필름 카메라 스트랩, 이어캡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시락 가방은 엎어져 김밥 일부가 바닥에 굳어붙어 있었습니다. 20시 38분 어머니는 112에 신고했고 20시 47분 첫 출동이 도착했습니다. 현관에서 침실로 이어진 혈흔은 낙하형이었고 2.1m 간격으로 얕은 닫기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양말 밑창 흔적에서는 미세 콘크리트 분말이 검출되었고 현관 슬리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방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지만 금반지와 진주 목걸이, TV, 노트북은 제자리에 있었고 사라진 것은 13,000원과 휴대전화뿐이었습니다. 범행 목적은 금품이 아니라 시간 확보와 제압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실과 침실은 큰 손상 없이 고요했으며 침구와 베개 일부에는 희미한 루미놀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침대는 제압 이후 재확인의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연의 데스크톱은 10시 7분 11시 31분 사이 사용 기록을 남겼으며 브라우저에는 전시 포트폴리오와 중고차 매물 페이지가 번갈아 열렸습니다. 사용자는 하연이 아닌 것 같았고 시간 연장을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강력계와 과학수사팀이 13층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습기가 남아 있었고 경비원은 밤새 문을 지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눈꺼풀은 붓기 시작했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 시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진술은 진실일 수 있었지만 모든 진실이 사건을 비추지는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시간을 되감았습니다. 8시 15분 어머니의 외출, 8시 20분 문자, 8시 30분 택배 진입. 모든 기록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존재해야 할 한 사람의 움직임만 없었습니다. 하연의 전원이 꺼져 있었고, 메신저 상태는 오전 9시 58분 활동 중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동선 로그가 분석실로 전송되었습니다. 모니터 위 그래프에는 8시 3분, 8시 6분, 10시 42분, 그리고 11시 50분, 4개의 점이 찍혔습니다. 수사관은 그 점들을 선으로 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시작해 지하로 내려가 남문으로 나가는 길. 선은 부드러웠고 어디에서도 망설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익숙했습니다. 이 건물을 모르는 사람의 동선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램프 입구에서 미세한 타이어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근처 배수관에서는 휘발유 성분이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차량이 정차한 뒤 단시간 내에 다시 출차한 흔적이었습니다. 트렁크 가열 테스트 혹은 연소 시뮬레이션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사 1일차 보고서는 마지막 줄에 이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피해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집은 누군가가 오랫동안 머문 흔적을 남겼다. 그 다음 칸에는 담당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볼펜 잉크가 굳지 않은 채 조용히 말라갔습니다. 사건의 시계는 그 서명과 함께 하루를 넘겼습니다. 수사는 둘째 날부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첫날이 현장의 균열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둘째 날은 그 균열을 따라가며 짧은 선들을 묶어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4월 19일 오전 8시 울산 북부경찰서 강력 1팀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이 구성되었고 탐문, 영상, 기록 분석, 과학수사 4개 조로 분리되었습니다. 보고서 첫 줄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혔습니다. 제압은 내부, 이동은 지하, 출발은 남문. 이 짧은 문장은 이 사건의 첫 지도였습니다. 지하에서 차량을 이용했다면 단지의 2개 출구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중 남문은 8시, 12시 사이 경비 통제가 느슨한 시간대였고 출차 기록과 CCTV 각도 역시 북문보다 취약했습니다. 범인은 이 단순한 구조를 알고 있었고 익숙했습니다. 오전 9시 10분 수색 반경은 단지 중심을 기준으로 5km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천변, 철교하부, 산업단지, 창고 밀집 지역, 폐공장 구역이 우선 수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색은 결정적인 단서 없이 4시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빨간 체크가 빽빽하게 늘어났지만 지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현장이 있음에도 방향이 없는 수색. 그것이 둘째 날 오전까지의 결과였습니다. 분석팀은 피해자의 마지막 확인 시점 이후 활동 가능 시간을 좁혔습니다. 어머니 문자 발송 8시 20분 송신 확인. 피해자 마지막 온라인 상태 9시 58분 활동 중 파란불. 데스크탑 사용 시작 10시 7분 입력 로그 존재. 데스크탑 사용 종료 11시 31분 브라우저 종료. 피해자 휴대폰 최종 신호 12시 49분 대학병원 인근. 9시 58분 이후 10시 7분 이전 피해자 제압 추정. 탐문 수사는 복도 소리에 집중되었습니다. 동일 라인 1303호 초인종 소리 못 들었습니다. 맞은편 1306호 문 두드리는 소리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앞 1300호 그날 아침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고 문을 강제로 손상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범인은 문이 열리기 전부터 현관 앞에 존재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둘째 날 오후 사건 첫 가설이 도출되었습니다. 범인은 아침 시간대 단지 내에 진입. 13층 복도 도착 후 문이 열릴 때까지 정지대기. 짧은 제압 후 내부 통제 시작.
즉시 이동하지 않고 내부에서 최소한 시간 20분 이상 체류. 피해자 제압 후에도 현장을 통제하며 브라우저 검색 진행. 총 체류 시간 최소한 시간 40분, 최대 2시간 50분. 결론, 범인은 서두르지 않았다. 계획된 동선이었다. 사건 3일차 오전, 현장은 다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거실 한가운데 모여 테이프가 겹겹이 붙은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누가 언제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루미놀 반응은 현관보다 약했지만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침실로 다시 현관으로 돌아오는 단거리 동선. 반복된 움직임의 흔적은 불안과 확신 사이로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범인은 제압 후 즉시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 없었거나 떠나기 전 무언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책상 위 키보드에는 얇은 라텍스 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문은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페이스바 표면에 눌림 자국이 반복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일정한 간격, 일정한 압력. 침실 문틀의 스크래치는 일반 열쇠보다 미세하게 좁은 간격이었고 표면 코팅이 벗겨진 자리에 흑갈색 밀입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플라스틱 재질 장갑 표면의 합성 고무잔여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열쇠나 도구 대신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절차형 가해자라 불렀습니다. 감정보다는 행동, 충동보다는 습관으로 움직이는 유형. 책상 서랍의 먼지층이 한 면만 깨끗이 닦여 있었고 다른 면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필요한 물건만 건드렸습니다. 정리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피해자 양말 밑창에서 검출된 콘크리트 분말은 단지 내 지하주차장 바닥 시료와 성분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관 슬리퍼에는 아무런 분말이 묻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신발을 신기 전에 제압되었고 지하로 내려가기 전 이미 양말 상태로 끌려 나갔습니다. 혈흔은 끌림 패턴이 아닌 들려 이동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압 직후 범인은 피해자를 운반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거실 소파 뒤쪽 벽면에서는 닫기문이 검출되었습니다. 루미놀 반응은 희박했으나 UV 조사에서 길고 얇은 선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몸을 세웠다 눕히는 과정에서 벽을 스친 자국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한 차례 세웠고 체중을 벽에 임시로 기댄 뒤 숨을 막는 도구를 다시 고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인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그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벽 닫기문의 균일한 길이, 물체 이동의 방향성, 거실 바닥에 남은 사선형 얼룩. 그 선은 한 번의 폭발적 분노가 만든 움직임이 아니라 계획된 통제의 결과였습니다. 수사팀은 내부 현장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복도대기, 문 열림, 타이밍, 침입, 즉시 호흡 봉쇄, 현장에서 최소위의 이치 수정, 지하로 운반하며 소음 관리, 현장 체류 시간 장기화, 증거 최소화, 흔적 통제. 이 리스트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는 현장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CCTV 사각, 순찰 공백, 층간 구조, 소음 변화 같은 환경적 요소를 이미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남겨진 빵 부스러기와 반쯤 남은 물컵은 그대로였습니다. 범인은 흔한 정리 강박처럼 현장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지운 것은 소리와 흐름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리듬이 존재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고 불규칙하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거실, 침실, 거실, 이 순환은 총 3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수사의 견기록. 이 범인은 충동적이지 않다. 그는 침입자가 아니라 점유자처럼 행동한다. 그는 이 집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하나 더. 내부 현장 전체에서 이상하게 비어있는 지점이 단 2곳 있었습니다. 현관문 내부 손잡이, 침실 서랍 상단 모서리. 이 2곳에서는 어떤 지문도, 어떤 섬유도, 어떤 입자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워진 자리가 아니라 닿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범인은 손잡이를 잡지 않았습니다. 문을 어깨나 팔꿈치로 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랍을 열 때도 손이 아닌 팔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왜 이 집을 선택했는가? 그는 왜 시간을 들였는가? 이 질문들은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곧 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사 4일차 현장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복도와 거실이 짧은 충격과 통제의 기록이었다면 지하는 이동과 선택의 기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라진 경로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 감시는 존재하지만 보지 못하는 구역이 있는 곳. 범인의 의도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첫 움직임을 10시 42분으로 고정했습니다. 피해자 실종 추정 시각 이후 약 40분 뒤였습니다. 그 사이 범인은 내부에서 시간을 보냈고 지하로 내려간 것은 첫 번째 결정적 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동은 출발이 아니라 수송 준비 단계였습니다. 지하의 동선 분석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주차장 전체 구조는 정사각형에 가까웠지만 CCTV는 교차 감시가 되지 않는 배치였고 램프 구간과 기둥열 사이에 넓은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존재했지만 보안은 기록되기만 했을 뿐 통제되지 않았던 시스템이었습니다. 범인은 이 공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익혀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0시 42분 지하 2층 도착.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약 8초 정지. 기록상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후 약 2분 동안 지하 2층 전체에서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시동음도 출차 흔적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2층 서측 환풍기 10시 41분 10시 45분 사이 풍량 증가. 택배 차량 통과 소리. 지하 1층에서 2층 램프 방향 10시 39분 기록. 중앙 계단 통로 문 개폐음 10시 40분 1회, 10시 46분 1회. 그는 움직이기 전에 소리가 사라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하는 폐쇄된 공간이지만 소리가 가장 멀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리를 피해 움직인 사람, 그가 처음 드러낸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지하 2층, 서측 17번 기둥 앞 은색 세단. 그날 10시 47분 트렁크가 열리고 닫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개폐 시간은 정확히 6초. 절반이 열림, 절반이 닫힘. 내부에 무엇인가를 넣기 위해서는 극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록은 트렁크가 닫힌 직후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차량 블랙박스 기록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바닥의 상태는 작은 단서를 남겼습니다. 17번 기둥에서 남문 방향으로는 새로운 타이어 마찰 흔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는 차 내부에서 무언가 진행되는 동안 차량이 그 자리에서 최소 8분에서 11분간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량 하중 변화를 테스트했을 가능성, 실내 적재물의 안정성을 확인했을 가능성, 내부 이동 중 발생하는 소음 누출을 체크했을 가능성, 출차 타이밍을 기다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범인은 지하에서 숨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주차장 바닥에서 확인된 바퀴 흔적은 단순했습니다.
곡선이 없었습니다. 17번 기둥에서 남문 출차구까지 이어지는 궤적은 일직선이었습니다. 여유 있는 운전자가 그린 선이 아니라 이미 방향을 정해둔 사람의 선. 핸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흔적도 동일했습니다. 약 3.2m 구간에서만 타이어 압착흔이 남았고 그 외 구간은 바퀴 접지면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가 거의 동시에 사용되지 않은 패턴. 이는 운전 습관에서 매우 드문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람들에게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군 운전병, 화물 운전 종사자, 장거리 운전을 일상적으로 반복한 사람, 혹은 자신의 엔진 소음과 차량 반응을 신체 감각으로 파악하는 사람. 범인은 차량을 이동수단이 아니라 운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동차는 그의 손발처럼 조용했습니다. 지하 2층의 가장 넓은 사각지대는 서층 램프 아래 구간에 존재했습니다. CCTV 네트워크는 남문 방향 주차 범인은 감시했지만 기둥 열 사이 어둠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하 전체에 퍼진 정적 속에서도 0.5초짜리 금속 떨림음이 한 번 기록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남긴 것은 엔진도 바퀴도 아니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금속이 금속을 건드릴 때 나는 마찰음, 잠금장치 혹은 결속용 금속 고리, 이동 중 무언가를 고정할 때 쓰는 장비의 소리. 범인이 남긴 흔적은 많지 않았지만 남긴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지하에서 흔적을 지운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았습니다. 제압, 이동, 고정, 출차. 수사 보고서는 이 지점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흔히 납치살인의 경우 범인은 빠르게 이탈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하나를 암시했습니다. 그는 이 단지를 아는 사람이다. 혹은 이 단지의 구조를 직접 익힌 사람이다. 지하는 첫 번째 결론을 남겼습니다. 그는 지하 구조를 알고 있었다. 사전 답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차는 즉흥이 아니라 준비된 절차였다. 소리를 피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목적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다. 지하 2층에서 남문으로 빠져나간 차량은 단지 바깥에서 흔적을 남겼습니다. 4월 20일 새벽 6시 12분 하천변 공터에서 발견된 검은색 SUV는 사건의 흐름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하연의 혈흔이 묻은 천 조각과 절연 테이프, 그리고 소량의 가연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SUV는 흔적의 일부만 품은 채 버려져 있었고 그 버려진 형태마저 계산된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 내부에서 검출된 그 흐름은 단발성 연소의 흔적이었습니다. 불은 번지지 않았고 확산하지 않았으며 깊게 파고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화가 아닌 불완전 연소를 이용한 위장이었습니다. 범인은 트렁크 내부 한 점에서 제한적으로 불을 붙인 뒤 확산되기 전 소화하거나 산소 공급을 차단해 연소를 중단시켰습니다. 불은 트렁크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화재의 흔적을 연출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발견된 부탄캔 4개는 모두 내용물이 절반가량 사용된 상태였고 점화 흔적이 있는 캔은 2개뿐이었습니다. 테이프는 하연방에서 발견된 테이프와 동일한 제조 방식이었고 끈끈이 결은 좌우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테이프를 일정한 길이로 미리 절단해 사용했음을 시사합니다. 그 테이프는 제압과 구속 그리고 봉쇄에 모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UV는 목적지가 아니라 환승 지점이었습니다.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간 은색 세단은 첫 번째 이동수단이었고 SUV는 두 번째였습니다. 세단의 마지막 목격 지점과 SUV 발견 지점 사이에는
도심을 우회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국도가 4개 존재했습니다. 이 경로에는 공사 차량과 화물차 통행이 잦아 특정 차량을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도심 감시망 바깥에서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이동 중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습관이 체화되어 있었습니다. SUV의 운전석 가죽과 기어봉 그리고 핸들에서도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어봉에서 검출된 것은 폴리어마바이닐 미세 잔여 섬유였습니다. 이는 공업용 장갑이나 대형자재 취급 장갑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질입니다. 범인은 현장 전체에서 동일한 장갑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동일한 행동 루틴을 지녔습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비롯된 습관에 가깝습니다. SUV 발견 현장은 비어 있었지만 공기는 오래된 냄새를 하나 붙잡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한때 돌아갔음을 알려주는 저온 탄화 냄새였습니다. 트렁크 경첩 하부금 속에는 산화 패턴이 남아 있었고, 이는 장시간 운행 직후 짧은 엔진 정지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범인은 SUV를 운행한 뒤 일정 시간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옮겼으며 냄새를 지우기 위해 환기를 시도했습니다. SUV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조각을 들여다보는 동안 수사팀은 하나의 결론에 다가갔습니다. 범인은 항상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SUV 외부 바디에서는 일부러 닦은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도어 손잡이 주변과 트렁크 립 스포일러, 번호판 가장자리에는 방향성이 일치하는 미세한 닦임은이 남아 있었고, 그 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닦아내는 동작마저도 습관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지문 제거나 표면 정리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동작 자체가 루틴화된 경험임을 암시했습니다. SUV 바닥 매트 아래에서는 토사와 녹슨 철 미립자가 함께 검출되었습니다. 토사는 주변 하천변 토양과 일치했지만 철 미립자는 그 주변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성분이었습니다. 이는 차량이 일시적으로 철 구조물이 많은 장소, 예를 들어 폐공장 지역, 빈 철제 창고, 공사 중단지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공터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흔적을 바꾸기 위한 환기 공간이자 수사의 방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가짜 종착지였습니다. SUV에서 중요한 것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트렁크에 비상키트, 동승자, 시트매트, 블랙박스 본체. 차량 블랙박스는 아예 제거된 상태였고 전원선 절단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분리된 방식이었습니다. 범인은 블랙박스 종류와 설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장착 볼트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손동작을 남겼습니다. 수사팀은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블랙박스를 처음 다뤄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기 시료 분석 결과 테이프 접착제 냄새, 인체 채취 아민류, 가솔린 잔기체가 혼합된 농도가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하연은 이 트렁크 안에 일정 시간 머물렀다가 옮겨졌습니다. 위치는 바뀌었지만 냄새의 순서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은 최소 2회 이상, 경로는 최소 3지점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UV가 발견되기 전날 북구국도 셀프 주유소에서 번호판 교체 행위가 목격되었습니다. 주유소 CCTV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SUV 앞뒤 번호판을 번갈아 바꾸는 장면이 찍혔지만 당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유도 하지 않았고 창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 주유소는 번호판을 갈아 끼워도 주목받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SUV는 결국 수사망을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 세단은 단지와 실종의 연결고리, 두 번째 차량 SUV는 흔적과 방향성 교란. 수사팀은 판단했습니다.
그는 움직이면서 흔적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흔적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SUV는 끝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위한 중간 지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4월 24일 22시 수사팀은 초기 범행지 재검토라는 제목의 회의에서 지하주차장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SUV 발견 지점은 환승 지점이었습니다. 은색 세단은 지하 2층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회의 기록에 남습니다. 흔적은 외부로 향하지만 실체는 내부에 남는다. 4월 26일 3시 12분 단지 지하 2층에서 첫 이상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야간 순찰 근무자였습니다. 지하 2층 북측구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일반 차량 배기가스와 다릅니다. 무겁고 끈적한 냄새입니다. 가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신고서의 냄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공기가 한 방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3시 20분 현장 초동 확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비 2명과 순찰 경찰 2명이 지하 2층 북측 구역으로 내려갔고 17번 21번 기둥 사이 조도가 낮은 구역에서 냄새는 더욱 진해졌습니다. 그곳은 고요했고 바람이 없었습니다. 환풍기 소리가 천장 높은 곳에서 낮게 울리고 있었고 바닥은 미세한 고무 입자를 머금은 먼지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무언가 오래 숨겨진 것이 서서히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냄새는 한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냄새의 근원은 한 대의 오래된 은색 세단 트렁크 근처로 좁혀졌습니다. 차량의 상태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2층 가장 어두운 코너에 주차. 앞유리엔 오래된 전단지 2장이 끼워져 있음. 번호판 나사 불일치. 타이어 공기압이 비대칭으로 낮음. 차체 곳곳에 검은 테이프 자국. 이 차량은 여기 오래 서 있었다는 인상을 만들기 위해 연출된 차량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것 같았고 그래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경찰은 바로 트렁크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차량, 가스 유출, 위험물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3시 38분 현장은 일시 봉쇄됐습니다. 차량 주변 반경 15m 이동 금지, CCTV 재확보, 공조기 일시 차단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는 가스나 기름이 아니라 사라진 무엇의 냄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실종 사건은 곧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감식반은 도착 직후 트렁크 외부를 먼저 검사했습니다. 트렁크 리드 오른쪽 하단에는 공구 삽입 흔적이 2줄 남아 있었고 금속 표면에는 보이지 않는 방향성 긁힘이 미세하게 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강제 개방 흔적입니다. 누군가는 이 차의 트렁크를 키가 아닌 방법으로 열고 닫았습니다. 트렁크 표면에서는 다른 차량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라텍스 섬유 밀입자가 채취되었습니다. 이는 곧 SUV에서 확보된 섬유 패턴과 동일 계열로 확인됩니다. 그 순간 수사팀은 동선이 다시 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감식반은 트렁크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차량은 압수 예정으로 현장에서 바로 개방해야 했습니다. 감식 요원 2명이 장갑을 교체하고 보존 시트를 펼쳤습니다. 기계식 리프트를 걸고 공구를 트렁크 리드와 차체 사이의 수평으로 삽입했습니다. 트렁크는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지렛대 힘에 금속이 찹하고 짧게 비틀렸고 두 번째 힘에서 미세한 진동이 차체로 번졌습니다. 공기 흐름이 순간 바뀌며 아주 낮은 압력이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칙. 그 소리는 마치 안쪽에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숨이 새어나오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 뒤
얇게 갈리는 금속음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끄윽잘.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트렁크가 열리는 소리라기보다 기억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고 기록했습니다. 트렁크는 2로 천천히 들려 올라갔습니다. 감식반은 즉시 손전등과 체증 카메라를 동시에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빛은 증거를 파괴하지 않지만 시선을 왜곡합니다. 첫 확인은 후각과 공기 흐름, 그리고 표면 층분포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 공간은 정적이었습니다. 무언가 확실히 트렁크 안에 있었지만 그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빛은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감식 요원은 마치 내부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빛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트렁크 내부 하단 오른쪽 모서리에서 검게 접힌 천 조각이 보였고 그 옆으로 은색 절연 테이프가 여러 겹으로 겹쳐져 떨어진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극도로 절제된 공식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트렁크 내부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체가 발견되었다. 트렁크 내부 확인은 즉시 현장 보존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감식반 팀장은 첫 확인 직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닫지 마십시오. 이 위치에서 동결합니다. 트렁크는 더 이상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와 위치, 각도, 냄새, 미세 입자 흐름까지 모두 증거였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발견된 인체는 한 겹에 가까운 천으로 부분적으로 덮여 있었고 신체 일부는 절연 테이프로 고정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손목 부위 주변에서는 점의 섬유 압박근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사후 결박이 아닌 생전 결박, 즉 제압 목적의 묶임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감식 요원은 손전등을 움직이지 않고 시야 가장자리로부터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을 바로 보지 않는 관찰법입니다. 눈은 쉽게 속지만 환경은 주변부에서 더 많은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트렁크 내부에서 바로 확인된 것들. 천 조각 연소 흔있음, SUV 트렁크 천 조각과 동일. 절연 테이프 동일. 라텍스 섬유, SUV, 아파트 현관 섬유와 일치. 혈흔 소량 도말, 아픈 패턴. 신체 상태 외상 흔적 미세, 질식 가능성. 손목 결박흔, 테이핑 후 제거흔. 제2인위적 접힘 형태. 직접적인 외상이나 난폭한 훼손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건의 의도를 분명히 갈라놓았습니다. 충동적 폭력도 아니었고 관계적 분노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거의 없는데 결박과 운반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트렁크 내부의 흔적은 매우 질서정연했습니다. 증거는 흩어져 있지 않고 계획된 위치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테이프는 한 방향으로 감겨 있었다가 제거되었습니다. 바닥에는 고정 접힘 적재 순서가 보였습니다. 폭력의 순간보다 움직임의 순서가 먼저 남아 있었습니다. SUV에서 이미 나타났던 절차적 범죄 습관이 이곳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실종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시각 보고서는 단 3줄로 정리되었습니다. 트렁크 내부에서 한 명의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음. 진원은 피해자 윤하연으로 추정됨. 범죄는 계획적 절차성을 띤 구조적 범행으로 판단됨.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고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외표 검사에서 확인된 건 명확한 외상 부재였습니다. 신체 전반에서 흉기나 둔기 사용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장시간의 격렬한 폭행 흔적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손등과 팔뚝, 어깨 부위 등에서 방언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먼저 주목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압되었거나 초기의 신속한 제압으로 방어 정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사망 원인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경부 및 안면부 소견이었습니다. 부검인은 구강비강 봉쇄에 의한 저산 소성 손상 가능성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호흡이 봉쇄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양손 손목 부위에서는 절연 테이프 접착 성분과 일치하는 미세 입자가 검출되었습니다. 표피에는 가늘고 얕은 아픈이 원형으로 반복되어 있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미세한 혈류 반응이 보였습니다. 이는 테이프 결박이 사고가 아닌 생존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피해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이 묶였습니다. 다리는 결박 흔히 뚜렷하지 않았고 상반신 중심으로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이는 운번 효율을 고려한 결박 방식과 일치합니다. 즉, 범인은 통제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결박했고 과도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서적 일관성은 중요합니다. 이 범죄는 감정 폭발이 아니라 통제된 움직임으로 설계된 사건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검토된 부분은 성범죄 관련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련 소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목과 발목 결박 흔은 이동과 제압 목적의 기능적 패턴과 일치했고 옷차림은 흐트러짐이 있었으나 탈이나 노출을 목적으로 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까지 성적 동기나 성범죄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실시된 법독성 검사 결과 진정제, 수면제, 마취제 계열약물과 알코올 반응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은 물리적 제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범인은 피해자를 빠르고 조용하게 제압할 수 있는 방식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도구와 환경을 이용해 수행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벌어진 행동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범행에는 혼란이 없었습니다. 흔적은 정돈되어 있었고 행동은 체계적이었으며 일정한 순서가 존재했습니다. 사망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남겼습니다. 범인의 유형, 통제 기반 범죄자. 심리분석팀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초기 프로파일을 제시했습니다. 감정 동기보다 기능 동기가 우선되는 유형. 범행에 사용된 도구, 테이프, 차량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특징. 폭력적 파괴 충동 결여, 대신 통제 행동 강화 특징. 피해자 선택 기준이 감정이 아닌 조건에 의한 확률적 접근 가능성. 이를 종합해 프로파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본 사건은 감정 기반 범죄가 아니라 구조적 행동 패턴 기반 범죄로 판단된다. 수사팀은 범인이 현장을 치밀하게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특정한 반복 패턴이 감지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흔적을 지우는 범인의 유형이 남기는 독특한 역설입니다. 지문도 남기지 않고 DNA도 남기지 않고 눈에 띄는 물리 증거도 남기지 않았지만 대신 습관을 남겼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지하 주차장, SUV 내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단 트렁크까지. 모든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검출된 물질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라텍스 섬유와 절연 테이프의 접착 잔류물. 두 흔적은 서로 완전히 다른 재질과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동일한 사용 방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라텍스 장갑 섬유였습니다. 일반적인 작업용 장갑이 아닌 저가형 라텍스 장갑 미세 섬유가 동일하게 검출되었습니다.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사물을 다뤘다는 흔적이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라텍스 미세 섬유는 쉽게 떨어지지만 금방 닳거나 문질러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범인은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라텍스 흔적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지워야 하는 증거와 남아도 되는 증거를 구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절연 테이프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총 3가지 흔적이 일관되게 반복되었습니다. 항상 시계 방향으로 감겼다. 마지막 마감부는 일정 각도로 접혀 눌려 있었다. 절단 흔적이 칼날이 아닌 잡아뜯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남았다. 절연 테이프의 끊김 패턴은 인간마다 다르게 남습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직선형 절단면을 남기고 손으로 뜯는 사람은 비대칭성 파단면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범인의 테이프는 모든 현장에서 동일한 절단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는 테이프를 늘 같은 방식으로 뜯었습니다. 언제나 같은 손동작으로. 이는 범인이 남긴 행동지문이었습니다. 비록 신원 확인에 직접 연결되는 물리적 증거는 아니지만 습관은 신분보다 오래 숨기기 어렵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힘의 방향, 테이프를 감는 손의 회전 방향, 절단 방식, 이 모든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가장 많이 남긴 증거는 그의 손과 움직임이었습니다. 절연 테이프는 범인의 작업 습관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테이프에 감긴 간격은 일정했고 압착된 힘의 세기는 일정 범위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감정적 긴장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감은 형태가 아니라 정확한 힘 조절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손목의 회전 범위와 테이프 진행 속도까지 일치하며 남아있는 걸 보면 범인의 테이프 사용 방식은 일상적인 작업 행위에서 비롯된 숙련 동작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절연 테이프의 반복 사용과 흔적들을 두고 직업적 가능성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은 확정적 직업군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흔적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나 흔적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테이프도 남겼고 라텍스 섬유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남긴 흔적의 양과 종류를 통제했습니다. 이것은 실수일까, 자신감일까? 행동분석팀은 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인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면 흔적이 남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량 이동 동선은 그의 사고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은색 세단 차량은 남문을 통과해 시내순환도로로 진입했고 곧 직진 대신 측면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방향 선택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길은 교통량이 적고 서행 차량이 많으며 무엇보다 CCTV 감시망이 약한 구간이었습니다. 순환도로는 도시를 한 바퀴 도는 구조지만 모든 진입로가 동일한 감시 장비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남쪽 구간은 상가 밀집 지역과 주요 관제센터가 있어 고정형 CCTV가 촘촘히 배치돼 있지만 북서 구간은 공장지대와 완충 녹지대를 지나며 감시 밀도가 낮아집니다. 은색 세단은 바로 그 구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주 차량 대부분은 국도보다 고속도로를 선호합니다. 빠르고 직선적이며 도심을 벗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대신 국도가 선택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통행권 아이패스 기록 없음, 추적 차단, 비정기 감시 지역 통과 가능, CCTV 노출 최소화, 회차 유턴 지점 다양, 동선 흔적 교란, 산업단지 구간 다수, 환승 장소 확보. 범인의 이동은 우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도 없이도 이동 가능한 사람, 즉 도시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반경 60km 내 도로 CCTV 3,200대를 역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은색 세단은 주요 관제 CCTV는 피하면서도 민간 방범 카메라와 상가 CCTV에는 가끔씩 포착되는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숨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보여도 되는 지점에서만 제한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익이 아닌 동선관리 전략이었습니다. 범인은 이동 경로를 숨긴 것이 아니라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불연속적 흔적만 남겨 있었지만 증명하기 어렵게 이동했습니다. 은색 세단의 행방이 끊긴 지점은 시내에서 북서방향으로 약 25km 떨어진 국도 교차 지점이었습니다. 그 구간은 특징이 명확했습니다. 주거지와 산업단지가 맞닿은 회색지대. 낮에는 물류 차량이 많고 밤에는 감시가 거의 닿지 않는 도시의 변두리층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주유소, 폐차 직전 중고차 매매상, 그리고 번호판 교체에 대한 감시가 취약한 주차구역이 존재했습니다. 경찰은 이 지점을 환승 허용 구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범인이 환승 지점을 선택할 때 적용한 조건은 매우 일관적이었습니다. 감시 가널 구간, CCTV는 있으나 실질 감시는 약한 지점, 장기 주차 용이, 장시간 정차 차량이 섞여 식별이 어려움, 도로 접근성, 국도지방도 분기점 인접, 소음 배경, 공장 물류 소음이 있어 작업 동작이 숨겨짐. 이 패턴은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SUV가 발견된 하천변 공터 역시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분석 결과는 범인의 도로 활용 능력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내비게이션 의존 흔적 없음, 공사 구간 및 병목 구간을 선제적으로 회피, 배열형 CCTV 지역보다 단절형 CCTV 구간을 선택, 환승 지점을 행정구역 경계선 근처에 설정, 도시는 구역으로 관리되고 수사 역시 관할 구역으로 나뉩니다. 범인은 관할 경계가 수사의 흐름을 늦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주 동선뿐 아니라 수사의 반응 속도까지 계산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SUV가 버려진 이후 그의 동선은 다시 끊겼습니다. 그가 선택한 모든 길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은색 세단의 출차 장면과 SUV의 발견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두 차량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있었지만 물증의 연속성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은 환승 루트의 취약점을 노출시키기 위해 다음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특정 기둥 및 램프의 미세먼지, 타이어자는 반복 체증을 실시했고 시간대별 프레임 융합으로 동선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SUV, 지하 트렁크 차량의 제조 로트 부품 수리 이력을 대조해 공통 소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수사팀은 환승의 각 단계에서 남겨진 파편들을 잇는 것으로 범인의 생활 반경을 점점 좁혀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누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패턴은 보였으나 주체는 숨었습니다. 범인은 환승을 통해 추적을 교란했고 그 교란은 물리적 시간적 분산으로 설계되었으며 반복되는 습관은 수사의 좁혀짐을 초래했지만 주체 식별에는 아직 충분치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주거침입살인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흐름은 일반적인 충동적 폭력이나 대인관계 기반의 원한 범죄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는 치밀한 통제 의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인 피해자 주거지에서는 혈흔과 바퀴 자국, 데스크톱 사용 흔적 등 존재 증거를 남긴 반면 두 번째 현장인 SUV 지점에서는 지문, DNA 직접 접촉 흔적을 의도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후 최종 사체 유기 지점에 이르러서는 장시간 주차 흔적, 타이어 분말 등을 통해 은근한 방향성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흔적의 밀도를 조절하며 수사가 한 방향으로 수렴되지 못하게 흐트러뜨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동기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숨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목적이 아니었고 성적 목적을 단정할 근거 또한 없으며 특정 관계 기반의 면식범 범죄에서도 일찌감치 벗어났습니다. 범행 경로와 수법은 대상 중심이 아니라 상황 중심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임의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접근 가능성과 시간 구조가 유리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복수를 하지 않았고 이협을 가하지 않았으며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살해가 아니라 상태 전환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살아있는 한 개인에서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범죄는 폭발적 분출이 아니라 매우 조용한 지배 구조를 따랐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인물은 충동성보다는 행동 계산 능력과 패턴 인지 능력이 눈에 띄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 범죄자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방식에는 완벽한 기술보다 현장을 읽는 감각이 강한 범인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정교했지만 전문적인 작업흔이 남지 않았고,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는 모두 일반 소비 영역에서 쉽게 입수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범행의 죽은 현장에서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된 자였고, 준비는 관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3주 전부터 단지 주변에서는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한 남성이 반복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도구를 들고 다니지 않았고 특정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머물렀습니다. 머무름은 짧았지만 규칙적이었고 그 규칙성은 사건의 구조와 연결되었습니다. 3월 27일 14시 40분 동일 체형의 남성이 단지 맞은편 편의점 앞에서 7분간 머무른 뒤 지하주차장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CCTV 프레임을 증폭 분석한 결과 그의 시선은 반복적으로 한 방향을 향했습니다. 단지 출입구였습니다. 그는 이미 약한 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4월 2일 10시 15분 같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단지 정문 버스 정류장에 20분간 머물렀습니다. 그는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정류장을 등지고 몸의 방향을 고정한 채 서 있었고 차량이 드나드는 흐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흐름을 암기하고 그 흐름에서 지연 지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4월 7일 19시 50분 지하주차장 출입로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흡연 행동은 그가 지하구조의 출입 동선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 확보용 행동 위장 동작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변 환경 속에 섞인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를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특이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특이성을 감춘 행동을 설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관찰자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CCTV 패턴 분석 결과 그의 노출 시간은 평균 13분에서 21분 사이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우발적 배회자의 평균 3분에서 5분, 목적 없는 체류자의 1분에서 3분과는 다른 체류 방식이었습니다.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3일 간격 이외 노출일의 사각지대 확인이라는 정확한 순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3월 27일, 4월 2일, 4월 7일 단지 외곽 관찰, 4월 11일 북문 인근 쓰레기 분리 장소에서 상행 라인 확인, 4월 13일 지하주차장 내부 구조 파악. 그의 노출 위치를 좌표화하자 하나의 규칙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음 전개 지점으로 이어지는 위치에 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항상 통로와 경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건물을 보지 않았고 출구를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지 않았고 시간을 보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건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이 연식범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범인은 윤하연이라는 사람을 알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제압 가능 시간대, 저층보다 높은 세대, 사각구역 동선 확보라는 식의 조건 조합으로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는 그의 목적이 아니라 지나가던 동선 위 조건에 맞는 변수였습니다. 범인의 사전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주변 관찰 같았지만 분석 결과 그 목적은 환경 패턴 수집과 시간 구조 해체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를 지리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순찰 공백, 주민 이동 밀도, 주차 회전율, 엘리베이터 사용 간격이었습니다. 그는 건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관찰 기록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단 한 번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벽을 등지거나 기둥을 사이에 두고 시야를 확보하는 위치를 택했으며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30에서 45도 각도로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이는 시선 노출을 줄이고 반사 유리를 통해 역광 방향까지 활용하는 관찰 방식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부 수사 분석관들은 이 행동 패턴이 보안직, 설비 점검직, 환경관리직 등의 반복 동선 분석 습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동 전에 공간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범죄를 준비했습니다. 프로파일링 팀은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인 잠재적 범죄자는 범행 충동의 누적으로 목표를 좁혀가지만 이 사건의 범인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노린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무대를 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인 조사에서도 뚜렷한 혐의 대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공간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고 시간 역시 우연히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 범인은 범행을 하루 동안 실행한 것이 아니라 3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3주는 준비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3주는 범행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준비를 끝낸 것이 아니라 미리 범행을 시작해 두고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은 목적이 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그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개인적 감정이나 즉흥적 분노가 아니라 행동 자체에 내재된 목적으로 보였습니다. 범행의 이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용의선은 개인적 감정선이 아니라 조건 기반 선택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그는 지도 의존이 낮고 경로 설계 능력이 높은 인물의 특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직업생활 반경은 단정하지 않았으나 설비, 자동차 정비, 물류 운반, 시설관리 계열과의 접점이 높게 추정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몇몇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군 운전병 경력자, 장거리 운전 경험자, 단지 주변 시설관리 담당자, 물류 운반 관련 종사자 등 모두 사건과 일정한 접점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모두 사건 발생 시간대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직접적인 증거로 범행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행동 패턴과 습관적 흔적은 분명 존재했지만 결국 범인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수많은 단서를 따라가면서도 결정적 한 줄을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윤하연 씨의 가족들은 사건 이후 삶의 균형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범죄는 충동적이거나 감정에 기반하지 않고 철저한 계획과 계산, 반복되는 습관을 통해 치밀하게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주거 침입이 아니라 환경과 구조, 시간 패턴을 활용한 체계적 범행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계획적 범죄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을 경고합니다.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환승 차량까지 범인이 설계한 이동 동선은 단지 우연이 아닌 계획의 결과였고 이러한 세심한 설계는 일반 시민의 관찰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범인의 행동에는 충동적 폭력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그가 남긴 흔적은 수사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지만 신원을 특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범인은 흔적의 밀도를 조절하며 수사가 한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도록 했고, 이를 통해 범인은 추적을 회피하며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남은 흔적은 가족에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현관과 복도, 지하주차장, 차량 흔적 등은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이지만 범인의 신원 부재는 그들의 마음속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일상을 이어갑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며 딸의 존재를 마음속으로 확인하고, 아버지는 단지의 구조와 차량 흔적을 떠올리며 사건을 반추합니다. 그들은 사건을 통해 상처와 슬픔을 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는 명확합니다. 계획적 범죄의 위험성과 그 치밀함, 사회 안전망의 허점, 시민 관찰과 신고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패턴 분석과 행동 프로파일링, 물증 관리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범죄 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 분석과 기록이 범죄 예방과 미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지만 사건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이해하고 사회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라진 진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되고 분석될 때 그 진실은 사회적 의미와 기억으로 승화됩니다. 이번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계획과 치밀한 준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놓쳤는가?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사회는 이를 통해 안전과 관찰, 준비와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합니다. 피해자를 기억하고 사라진 진실을 기록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잊혀진 이름과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